2018년 한국금융학회 제28회 학회장직을 역임하신 상명대학교 정지만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 정책 심포지엄의 패널 토론 사회를 맡으신 정지만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정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잘 들으셨겠지만은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 또 기업부채, 정부부채의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금융인들, 또 심지어는 제처까지도 부채 문제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 언론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은 사실 많은 논의들이 어떤 객관적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주관적인 판단이라든가 개인의 또는 이해관계 아니면은 이념적 편향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분석이 되고 또 그 주장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이런 중요한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더 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바탕을 둬서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을 작년 7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연구진이 바로 조금 전에 발표한 그 네 분의 연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네 분들은 서로 데이터를 점검을 하고 또 상호 보완을 하고 또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4인조 아이돌 그룹처럼 물론 동시에 나와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서로 그 역할 분담을 잘 하시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주제 발표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그 시간이 중요하겠고 그것이 바로 저희 패널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5분의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병지학 박사 학위를 하시고 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신 현재 나이스 평가정보 리서치 센터장이신 김영일 박사님이십니다. 이어서 김인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구 박사님은 코넬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하시고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경영학 박사는 아니고요. 제가 MBA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시고 한국개발연구원과 중앙대학교를 거쳐서 지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계시는 박창균 박사님이십니다. 이어서 이동욱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욱 교수님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하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 부교수를 하고 계신 이철인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5분의 토론자들에 대해서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그 토론을 들을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마치 이 재정이 할 일을 금융에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주제 발표 시간을 절약하지 못하고 저희 토론 시간 패널 토론으로 부담을 떠넘겼는데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다음 이어서 저희 전체 총회도 해야 되고 또 저녁 만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5분의 토론자분께서 적어도 10분 이내로 반드시 지금 시간을 지켜서 10분 이내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플로어에서의 토론과 또 발표자들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나다 순으로 김영일 박사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일입니다. 주로 이제 민간 대출 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부채가 이제 과도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과도한 경우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의 어떤 그 변화를 장기와 단기로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 건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연체율이 이제 상승 하락했던 다수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각각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 같은 거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채의 기능에 대해서 뭐 이거는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뭐 경제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오면서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과도할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성장률도 이제 둔화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이제 뭐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과도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인가, 어떤 경우를 이제 과도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를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국가 간에 비교를 하거나 어떤 서로 다른 시점 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는 뭐 GDP 대비 이제 기업부채 비율이 국가마다 다 상이한데 그렇다면 반드시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더 위험한 것인가, 더 과도한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한 경우를 식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왔고 예컨대 이제 BI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바젤 신용갭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경기 역행적인 어떤 자본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DSR이나 LTV DTI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과도성에 대한 이제 판단은 이제 결코 쉽지는 않은 뭐 이슈일 것 같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뭐 80%가 넘으면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러한 것인지, 그래서 실제 조금 더 내용을 이제 좀 뜯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한국의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부채 이제 구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뭐 전세자금대출 등 이제 여타 이제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모기지 대출과 이제 학자금 대출이 이제 대출의 이제 대부분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이제 구성상에 있어서의 또 차이도 있고, 그리고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국은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제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라든지 어떤 유럽의 이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타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제 직접 어떤 특정 지표 하나만 갖고 이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북부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노후에 이제 비교적 튼튼한 이제 연금 체계를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빚이 노인 인구에 이제 빚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좀 수월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횡단면적으로 이제 비교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시점의 상에 있어서 비교할 때 이게 그 지표 일부 이제 특화된 몇 개의 지표만 갖고 이제 과도하다라는 걸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더 미시적으로 이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연체율을 보통 이제 과도하다라고 할 때 타깃이 되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타깃이 되는 이벤트로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연체율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연체율의 이제 추이를 보시다시피 2000년부터 한 20여 년간에 대해서 이제 가계대출과 이제 기업대출의 이제 연체율을 보면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권의 이제 연체율이기 때문에 비은행업권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요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연체율 수준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연체율 수준은 뭐 가계대출 연체율도 그렇고 이제 기업대출 연체율도 그렇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 특정 시기 예컨대 이제 카드 사태 시기에 있어서는 그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변동폭을 보이고, 그 2008년 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 변동을 이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시기에 있어서는
그 기업 대출 연체율은 이제 증가했던 반면에 뭐 가계 대출 연체율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이제 보이기도 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그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가계 대출의 어떤 연체율과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과거 한 20여 년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은 부채 리스크의 수준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제 왜 그럴까? 그 해당 시기 20여 년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과연 이런 이제 그 부채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의 수준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기에 대한 뭐 실정 분석을 이제 해본 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략 뭐 이런 일들이 해당 시기 중에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언급하는 정도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보면 금리 수준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고금리에 해당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의 이제 금리를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22년간에 있어서 금리 수준이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영향을 연체율에 이제 큰 추세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드 사태 이후에 신용 정보 공유 체계가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연체 정보라든지 어떤 우량 이제 차주 정보라는 부분들이 금융권 내에서 이제 유통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연체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불이익을 이제 받게 되는 일종의 이제 피널라이즈 되는 어떤 기제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그런 그 가정이 좀 더 강화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체에 대한 이제 그 하지 않아야 될 어떤 유인이 좀 강화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도 이제 해당 기간 중에 있어서 크게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이제 수익을 할 수 있는 어떤 금융 회사들이 시장에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왔었다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금리 수준이 가계 대출의 경우에는 20%가 이제 상한이다 보니까 그 상당히 높은 금리를 대출 금리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제 다시 말해서 고위험 차주의 그 시장 접근성이 좀 약화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편에서는 또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해당 기간 중에 LTV DTI 규제의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DSR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40, 비은행의 경우는 이제 60%로 이제 그런 이제 도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 한 10여 년, 20년간에 있어서 채무종 제도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고위험 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엑시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도 한편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보험이 소셜 인슈어런스가 이제 좀 확대가 되는 부분도 이제 그 개인이 져야 될 리스크를 이제 사회가 일부 이제 분담함에 따라서 이제 좀 나눠 갖게 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추세를 제거했을 때 이제 순환 변동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체로 그 보시다시피 이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동행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 시기별로는 이제 좀 서로 상이한 이제 모습도 있어서 뭔가 그 리스크를 이제 드라이브하는 요인들이 시기별로 조금씩 이제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의 이제 상승 하락 사례를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있어서 상승 하락 사례를 이제 그 추출을 해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가계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번까지를 이제 포함했을 때, 이번 이제 그 긴축 기조하에서 연체율 상승까지를 포함했을 때 한 대체로 이제 4번 정도의 이제 상승 하락 사례가 있었고, 이제 기업 대출 연체율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4번 정도의 이제 상승 하락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 연체율 상승 하락 사례는 2008, 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11, 13년 아마도 이제 저축은행 사태와 이제 관련된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기에 또 연체율이 이제 좀 만만하게 오르다가 이제 하락했던 시기,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검정색인데요. 연체율이 이제 빠르게 오르는 시기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대출도 이제 대체로 이제 유사한 모습인데 최근에 있어서 연체율 상승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과거에 있어서의 이제 연체율 상승의 어떤 모습과 비교해 보면 3분기가 지나는 동안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이제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제한된 모습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한 6분기나 이제 8분기 정도가 지나면은 이전 수준의 이제 연체율 수준으로 이제 다시 하락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뭐 가구와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갈지 이제 다른 패턴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느 정도 이제 몇 분기가 지나면 이제 조정이 돼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연체율이 이제 급변동하는 이제 시기들도 이제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예컨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보면 이제 가계대출만 이제 놓고 보면은 그 한 3분기 정도에 걸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3분기에 정도에 걸쳐서 연체율이 이전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있어서 이제 GDP 증가율의 하락 그리고 주택 가격 증가율의 하락이 중요한 어떤 연체율의 상승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오면서는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서 연체율 상승을 좀 제어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이제 연체율 상승의 이제 모습을 보면 연체율 상승을 이제 드라이브하는 어떤 주요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금리의 이제 급격한 상승이고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 신용갭은 이제 하락하고 있고 GDP 증가율도 최근에는 이제 둔화가 되는 그리고 주택 가격 시장도 이제 좀 둔화가 되는 다시 말해서 금리는 상승하고 신용 공급은 이제 위축이 되고 경기는 둔화가 되고 주택 시장은 이제 좀 위축이 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상당히 어떤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연체율의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기업 대출 시장도 뭐 대략 이제 비슷한 모습인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거시적인 어떤 배경이 결국은 어떤 미시적인 어떤 그런 변수, 연체 확률을 결정하는 어떤 주요 이제 변수들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출 시장의 어떤 리스크의 상승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체율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얼마나 연체율 상승이 오래 갈 것인가라고 이제 좀 궁금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제 금리와 이제 시장, 주택 시장 그리고 신용 공급, 뭐 경기 등으로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네 가지가 이제 대출 시장의 리스크를 이제 상승시켰던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는 뭐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상단에 이제 도달한 모습이고 주택 가격도 과연 추가적으로 더 큰 폭의 이제 하락이 가능할까라고 하면 다소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신용 공급도 이제 상당히 좀 가계대출 경우에는 좀 위축이 되었었는데 뭐 금리 상승이 이제 멈추게 되면 신용 공급의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이제 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이 요인은 연체율의 어떤 추가 하반기 들어서 연체율의 상승을 압력을 다소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경기가 최근에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둔화폭이 하반기에 가서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뭐 전망이 이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경기 둔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서도 대출 시장의 어떤 그 리스크의 상승폭은 여전히 좀 상승세가 유지될 수는 있겠으나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이제 완만한 모습으로 이제 갈 여지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요 시간을 조금 많이 쓰기는 했는데요. 이제 과도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좀 판단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규제와 이제 감독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근거 자료를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야 할 것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이 과도함을 결정하는 이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스크 수준은 이제 변화하는데 이 변화를 드라이브하는 요인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이제 리스크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과 단기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요인들 사이에 어떤 분별 능력 또한 결국 이제 해야 할 것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일 센터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분 이내 토론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전국장이신 김인구 국장님 발표를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차주 단위 미시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가계 부채 위험을 굉장히 자세하게 횡단면, 종단면으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가계 부채 규모는 과하다지만 고신용,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부채질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작년 이래 금리 인상이 되고 있으나 연체율이 이제 상승하고 있어 걱정은 되지만 은행의 어떤 건전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평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임대인의 어떤 보증금 관한 능력 저하와 연관되어서 새로운 위험으로 부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번째, 은행 건전성은 괜찮으니까 비은행은 조금 걱정되는 거 아니냐 해서 비은행 업권의 가계대출 부실 위험 관리에 집중하게 해야 된다고 정책 제안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어떤 능력 저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세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도 역시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공적 보증기관의 어떤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추가 고려사항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앞으로 자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되더라도 소득 측면, 즉 DSR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가계가 금융 자산 및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계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실제로 실물 자산은 4.6억 원이고 순자산도 4.2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단 금융 자산도 1억 원 가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계 자산을 보유한다면, 역시 가계가 만약에 debt to asset 그것이 100%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받거나 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분석한 바에 따르면 DTA 즉 금융 자산이 어쨌든 빚보다 많은 가구가 현재 100 미만인 가구라 볼 수 있고, DSR은 40이 저희가 위험하다고 일단은 규제적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2023년 2월 지금 DTA는 34.5고 DK는 41이고 DSR은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채가 과다하다고 걱정되었고 GDP 대비 비율로 높다고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과연 상황이 크게 위험한 상황이냐, 정말 위험하게 과도하냐라고 했을 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DSR과 DTI 전부 높은, 즉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DTA도 높고 DSR 높은 전체 엔드로 해서 5% 되는 이런 취약 가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추가 고려될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현재 저희가 가장 최신 데이터로 1,020조 원에 달합니다. 거기다 대출 증가율도 지금 가계대출 전체적으로 지금 4, 4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자영업자 대출은 여전히 10% 이상으로 지금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취약차주도 10%되는데 이들이 대부분 비은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고, 재정적인 어떤 지원도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아까 정운찬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량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에 있어서 딜레버징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 정부에서도 정책 기조로서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다면 그와 함께 가계부채의 어떤 질적 구조, 즉 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꺼번에 축소하기에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작년, 저작년에 도입한 DSR 규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주택시장 파이낸싱도 어떤 사인 간의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니라 공적 기관인 내지는 어떤 주택 금융에서 법인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는 저희가 일단 IMF 전에는 위험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고 있는데, 이 기업 부채가 비율적으로는 그래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거의 200조 이상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역시 분석에서도 좀비 기업, 한계 기업 특징에서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일수록 채권 자금 조달 비중, 즉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그런 데서 좀비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던 부분은 조금 특징적이고, 왜냐하면 중소기업 채권을 거의 발행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95% 이상이 대기업 채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평가한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정책 제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금리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제언해 주셨고, 자본시장의 기업 구조적 기능 개선을 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추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조금은 이제 연구자분들께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이나 요즘은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확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 데이터는 아마 키스밸류라는 기업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 여기에는 진입 탈퇴하는 어떤 그런, 예컨대 이제 탈퇴되는 부분이 아예 이제 1인 기업이나 내지는 PF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발라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계 기업은 이제 상환 능력이 중심인데, 저희가 상환 능력이라는 건 기존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워드 루킹하게 보려면 어떤 모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잠재 부실 위험, 향후 어떤 포워드 루킹한 부실 위험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밑에 그래프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건데, 예컨대 2021년 12월에 저희가 21년, 22년에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금리 어떤 큰 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포워드 루킹에 봤을 때는 오히려 부실 위험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 방향 내는데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지금 과연 이제 작년 저작년 200조 이상 늘어난 기업 신용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금융기관들이 워낙 가계대출 쪽에 이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기업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로 계속 자금을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별 대출 집중도 즉 산업별 GDP 비중에서 기업 대출 비중을 보면 아쉽게도 부동산, 숙박업, 도소매 이런 부분 즉 생산성이 크게 높지 않은 부분으로 자금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 의존도가 크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자금들은 제가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숙박, 도소매, 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관리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응 방안입니다. 제일 왼쪽 그래프는 결국 비존속 기업이 만약에 한 개 기업에 들어가면 결국은 한 48% 정도는 시간을 끌다가 퇴출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외감기업 키스밸류 아까 말씀드린 그 외감기업 대상이 현재 2만 4천 개 됩니다. 2만 4천 개 중에서 매년 5, 600개의 기업은 실제로 퇴출이 되고 있고요. 새로 5, 600개 기업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을 아까 이제 교수님들 분석하신 거에도 한 20% 된다고 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3, 4천 개가 한 개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좀비 기업으로 이 중에서 실제로 5, 600개 기업은 계속 진입과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진화적으로 그렇게 진입과 탈퇴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들에 대한 어떤 신용은 당연히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 내지는 정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한 필요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숙박이나 내지는 도소매,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국 국장님께서는 발표자들의 논의에 더해서 추가적인 고려 사항과 정책 대응 방안들을 추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균 부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입니다. 사실 제가 뭐 고백을 하자면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다른 토론자보다 훨씬 일찍 봤기 때문에 생각할 사항도 좀 많고 그렇긴 했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고 한쪽으로는 다행스럽고 한쪽으로는 좀 죄송해서 말씀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심각하면 당장 어떻게 뭐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연구진의 결론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도 조금 죄송했던 거는 제가 그동안에 한국의 가계부채 논의 과정에서 그 나라 망할까지 호들갑을 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그 총량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속도 이야기들을 갖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유는 윤수 교수님 같이 CV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마이크로 서베이 자료들이 충분히 축적이 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학계의 신진 소장학자들이 그런 자료들을 충실히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고 정책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뭐 부채 총량보다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들의 견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나아가서 정부 부채 관리의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뚜렷이 뭐 다른 어떤 저자들의 분석 내용이나 정책 방안, 정책 제안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할 건 없고요. 다만 보조적인 관점에서 보완적인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 부채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발전문에 나왔지만은 전세 대출 이야기입니다. 왼쪽 그림에는 막대 그래프는 전세 대출 잔액이고요. 그 꺾은선 그래프는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2018년 19년 이후에 전세 대출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주택 시장 부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 중에서 전세대출 증가가 차지하는 기여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세대출이 최근 한 3, 4년간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전세대출의 증가가 견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가계대출이 전세대출을 빼고 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어떤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디레버리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계대출이 다소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분기별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아니었다면 아마 거의 100조까지는 안 가더라도 3, 40조, 50조 이상의 분기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어떤 그런 카운터팩추얼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면은 최근 들어와서 전세대출이 왜 이렇게 늘었고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대출의 증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택시장의 어떤 가격 부침이겠죠. 그러나 정책적인 고려 내지는 정책적인 미스테이크도 상당한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국가가 해주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2016년, 1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2008년, 9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2010년대 후반에 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주택가격의 상승기와 함께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전세보증이라는 제도가 에코티를 축적하지 못한 사회초년생들 내지는 청장년층들의 어떤 전세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여를 합니다. 이게 사회정책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나 금융의 시각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정부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떤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는 그렇게 크게 고려가 되지 않고 고민이 되지 않고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규모가 확대되어 와서 이제는 상당한 어떤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책적으로 이 전세대출 증가에 기여를 한 게 사실은 DSR 산정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지난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DSR이 가계대출의 중요한 규제 지표로 이제 확립이 됐고요. 3단계에 걸쳐서 강화 조치가 취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단계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현재 단계에서도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국 사실상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차주에 대한 어떤 그런 엄격한 심사라든지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금융기관은 아까 계속 이은수 교수의 발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금융기관은 국가가 보증을 해주니까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세입자는 어차피 보증제도가 있으니까 차주의 어떤 권리관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선순위 후순위 관계에 대한 어떤 차주의 궁극적인 신용에 대한 그리고 이 돈 갖고 가서 어디에 뭐 할 건지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사회정책적으로 국민의 주관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각 경제주체들의 모랄 해자들을 조장해서 결국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세 보증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촉발점이 되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적어도 전세 보증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세소상공업자, 자영업자 부채인데요.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딱 한 측면입니다. 지난 우리 코비드-19 관련해서 영업 제한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을 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엔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달부터 보상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영업제한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그 이전 1년 동안에 대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거는 뭐 금융의 영역을 떠나가지고 헌법하고도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21년 3분기부터 지원된 1년간 지원된 손실보상금이 9조 정도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 영업시간 제한이나 또는 영업 금지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던, 재산권의 손실을 입었던 분들이 전국적으로 9조의 손실만 입었을 것이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 하면 돈 빌려주는 걸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그 정부가 공급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급한 정책 자금이 4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만기 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주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야말로 재정의 금융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국가가 영업 제한을 하고 재산권을 침해를 했으면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대응 수단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대응 수단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들은 제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때 발생한 어떤 그런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이야기인데요. 다 하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그림, 왼쪽 그림은 저기 지금 금융학회장을 맡고 계신 이경 교수님의 최초 카피라이트이 있고요. 제가 한 10년 있다가 다시 한번 리바이즈를 했고, 최근에 명지대 빈기범 교수가 다시 한 번 더 리바이즈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림이 리바이즈 될수록 복잡해집니다. 이 그림 내용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돈을 넣어주고 있느냐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 갈수록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갈수록 그림이 복잡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카운터빌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무도 그거 적게 주자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좋은 사람이 국민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중소기업 정책 자금 빌려가는 기업 많이 빌려갔었죠. 빌려주는 정부 에이전시 자기네 업무 영역 늘어나서 좋습니다. 국회, 중소기업,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어떤 표밭입니다. 중소기업주들은. 그럼 나머지는 이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도 그나마 이걸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재정부 예산당국이었습니다. 예산당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계속 성과평가해라, 뭐 중복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면 예산당국조차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 경기대응령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보나 기부에다가 출연금을 늘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보나 기본가한테 출연금을 늘려주고 이거를 베이스 머니로 해서 8배나 10배 정도 보증을 더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이게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다시 한번 금융화되는 이런 일들이 중소기업 정책금융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 전반적으로 금융을 통해서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금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창균 박사님께서 전세대출, 자영업자 부채, 그리고 정책금융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욱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준호 교수님 준비해 주신 연구자료 아주 잘 읽었고요. 사려 깊은 분석에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 관련된 회계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 리스, 운용 리스가 이제 구분이 돼 있었다가 이제 19년부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산가 부채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출원가에 들어있던 운용 리스료가 이제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으로 이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뭐냐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컴포넌트는 바뀔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운수업, 뭐 창고업, 도소매 이런 데가 이제 영향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로스 섹션을 분석을 하실 때는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보상 배율을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언급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총 전체 오버뷰하는 챕터와 그 다음 챕터 기업 부채 쪽 챕터 간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위에 그림은 2장에서 나오는 그림이고 아래는 4장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는 평균 이자율이 이렇게 컨버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서는 컨버지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석에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톤이 이제 양극화, 뭐 부익부, 빈익분. 그래서 이제 다른데 자료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달 비용이 점점 벌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프라이어와 더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그 채권의 그 일드 투 머추리티를 봐도 이게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아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인지 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튼 이제 실제로 계산하시고 이제 뭐 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행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자 보상 배율 말고 좀 다른 매저가 조금 더 포워드 루킹하는 매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쿠팡이거든요. 이제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한 회사라 당연히 표본에 안 들어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상장이 된 이제 창업이 된 이 회사가 꾸준히 이자 보상 비율이 음수입니다. 이게 이제 구분을 막 기계적으로 하자면 좀비 기업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0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보다 인터레스트 인컴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보시면은 여튼 이자 보상 배율이 무엇인가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와 이제 그런 곳에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다른 매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관련하여 이제 좀비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지금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창업 후 7년 초과 이제 외관 기업인데 아주 마이너한 것이지만 이제 외관 기업인 유한에서 포함이 되는데, 유한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보고서에는 없었거든요. 이제 유한에서는 주식회사 대비해서 이제 사채 발행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구분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본시장 그리고 대출시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톤이 좀 달라가지고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쿠오트를 해봤는데, 이제 좀비가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한다가 있습니다. 이제 옵저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 시장이 악화될 때 은행보다 자본시장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왠지 대출 시장에서는 상황이 악화됐을 때 대출이 안 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프라이싱이 돼가지고 조금 고금리라도 뭐 좀 이렇게 자본 조달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런 톤으로 읽었고,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장된 다수의 중소기업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가 다수. 자본시장의 신용평가 기능이 대출시장의 그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래서 이제 왜 그 자본시장의 기능의 톤이 달라지는지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 관련하여 채권시장, 우리나라 채권시장, 이제 한국은행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모는 이제 압도적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사모는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를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PCBO입니다. 프라이머리 CBO. 결국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강을 한 것이고, 결국은 신보가 돈을 꿔준 거나 마찬가지인 시장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코스닥을 생각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CB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B가 너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게 좀 악명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을 하는 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면 좋겠고요. 이 표본에서 M&A나 뭐 사모펀드, 주식 양수, 경영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뭐 폐업, 뭐 이렇게 정상화 이런 그런 거에서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특히 좀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뭐 에쿼티 캐피탈을 조달에 성공한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자본시장에 적절한 역할을 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넘어가고요. 이 연구의 이렇게 전반적인 그 톤이 이제 부채는 위험한 것이고 이게 페이가 안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게 커지면 이코노미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포텐셜 트리거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채무 취약 기업,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을 찾아서 어떤 것들인지 보고 패턴이 어떤지를 보고 특성이 어떤지를 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서플라이 사이드를 더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런 그 코트가 있었어요. 이제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 그 실물 경제를 위한 인프라. 왠지 좀 이렇게 좀 패시브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파이낸스나 금융시장 참가자, 서플라이어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금융 거래를 가만히 보면 이 자금의 사용자 못지않게 자금을 공유하는 곳에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행이 이제 회사에 많이 판 FX 스왑 같은 경우에 언뜻 보면 회사가 환거래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이 엄청나게 갖다 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싼 값으로 달러를 조달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펙트가 이 서플라이어를 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예로 그 CB를 발행을 해서 뭐 무차입 M&A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CB를 가져다가 담보물로 맡기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차입 M&A를 할 경우에 그 자금을 공유하는 이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서플라이 사이드가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가 연구 이제 보고 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욱 교수님께서는 그 주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뭐 이자 보상 비율의 측정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주제 발표하신 분들께서 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이철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철인입니다. 제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재정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 요약 이거 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박한 그런 금융 위기의 가능성은 없지만은 점지적으로 부채 비율 하향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무난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저는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고 많은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지만은 또 재정의 입장에서 저는 또 약간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면은 지속되는 어떤 재정 적자 운영 이게 이제 핵심 되는 게 지속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략 최근의 추세는 매년 한 6% 정도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한 7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한 5% 정도만 계속 증가해도 사실적으로 그냥 깊은 머리 쓰지 않고도 계산해봐도 데트 GDP 레이쇼가 한 50% 이상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냥 100% 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재정 관행을 보면은 경익적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적 지출과 재정 지출을 나눠보고 있는데 의문적 지출이 과거에는 좀 적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거의 50% 넘어서 60%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제도가 통과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건 법에 의해서 계속 그냥 강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 이번 케이스에는 어떤 재정 지출을 한 24조 정도 줄여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는데도 이제 6% 정도의 관리 대상 수 적자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재원이 부족하다고 대충 알려져 있지만은 교육 재정은 초중중 교육 재정은 사실상 남아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재정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는데 OECD 국가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또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재정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융에서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순히 마이오픽하고 뭐 바운드리 레이셔널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제도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어떤 정치적 어떤 갈등 또 대립 이런 관점에서 생겨나는 어떤 재정 운영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이 외생적으로 설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 이론 같은 거 다 빼겠지만 뭐 리카르도 동성 정리 또는 구축 이론에서 이런 어떤 교과서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미미하거나 뭐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 정도가 되는데 맨 마지막 실질적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재정 규율 관련해 가지고 국가 간에 굉장히 멀티플 이퀄리티가 셉니다. 어떤 나라는 한 50% 정도 근방에서 이제 관리해서 잘 나간 나라가 있는 반면에 50%를 찍는 이상 거기서부터 재정의 빗장이 풀려가지고 부채 국가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떠냐에만 저희들이 기초해가지고 분석 그 자체도 어렵고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또 다른 이면의 어떤 운행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준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이건 잘 통상적인 매저에서 국가 간 비교 때 잘 나타나지 않는 매저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 있고 앞으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벌써 작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만 해도 한 7, 80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 풀로 영향이 받기 때문에 그 이상 한 100조 정도는 그냥 비금융 에너지 기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겠나. 그다음에 여기서 또 비금융 공기업 그다음에 금융 공기업까지 이제 포함해서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자리가 분명 훨씬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통은 이렇게 앞에 보여준 두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 비교 때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매저가 건전하게 나타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 굉장히 저희 관점에서는 렐러번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여력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믿을 만한 이런 어떤 시산 과정과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270% 정도 더 부채를 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외환위기 나더라도 이 정도까지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있다. 뭐 그건 분명히 타당한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해석 시 주의할 것이 재정 여력의 레벨과 재정 여력이 소진되는 속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분리해서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당연히 성장률 저하하거나 아니면 고령화 저출산 이거는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소진된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정치적 갈등, 뭐 질서의 계속 증가 이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제가 나중에 간단히 시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세수 여건이 지금 과거에 한 6, 7년 전 추세보다 한 100몇십 조 정도 지금 세금으로 더 걷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100몇십 조 더 걷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계산이 계속 가능할지 그래서 결국 대략적으로 미래 세대가 한 세금 30% 내고 또 사회부담 30% 내고 60% 정도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계속 운영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퀘스처너블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재정 여력 고갈의 속도를 의미하는 그런 매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년 동안 계속 대규모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정부처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 있어서 한 6% 정도의 관리 대상 수지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 에너지 공기업 뭐 당연히 올해 또 나타날 테고 벌써 1분기 세수 결손만 24조 됐기 때문에 한 4곱하면 한 또 세수 결손 때문에 100조 정도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미리 예상된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20조 뭐 플러스 알파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선거를 앞둔 재정 긴축에 또 어려움이 있고 정례화된 또 추경 편성 이런 거 다 합하면은 제가 보기에 200조 정도 넘어가는 거는 그냥 10% GDP 넘게 계속 쌓이는 거는 이 추세는 누구도 막기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과정 같은 걸 저희들이 이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정 수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진영과 어떤 대립이 있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무감각한 것이 사회적 흐름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재정 유치 논의조차도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GDP의 3배 정도 넘게 각종 부채가 쌓이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뭐 그 정도 필요 조건을 이미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으로부터 발생된 어떤 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남유럽 재정 위기 사태를 가지고 조금만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 즉 재정 운영에 어느 나라 무감각해진 게 좀 몇 년 끌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무감각해지겠는가? 남유럽 사태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는 결국 코어 국가들이 경상수지 숫자를 페리페리 국가들로부터 많이 누리다가 근데 같은 공동체는 유지해야 되겠으니까 남아 들어온 돈을 할 수 없이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번 페리페리 국가에 다시 넘겨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돈이 없으면 곧바로 외환위로 끌려가지만은 이렇게 유럽 사회에서는 돈이 부족한 어떤 페리페리 국가들은 경상지 흑자를 많이 본 고국가로부터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빌려 쓰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즉 여기 무감각에 다 네이처와 이유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빌려 쓰는 게 무리가 없다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식 어떤 무감각해지는 작동 원리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라든지 어떤 당위성, 그다음 정치적 욕구, 뭐 갈등 이런 것이 겹쳐지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민간부채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발표를 오늘 보고 나서 조금이라도 좀 안심이 됐습니다만은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기존의 논의는 전부 다 합리적인 어떤 에이전트를 가정한 다 그런 논의였는데 적어도 국가 부채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약간의 비헤이비어를 하고 약간의 무감각성 같은 것이 도입된 상황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적어도 OLG 모의라는 것은 내가 살 동안만 안 키워야지 내 자산까지 다 고려는 안 하는 이런 세팅. 그다음에 5%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같은 건 지속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정도는 되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모형이 돼야 된다. 보통 우리가 고려하는 경제학 모형은 다 트랜스퍼 셀렉트 컨시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빚을 허용하는 이런 제너럴 이퀄리티 모형에서 제가 한번 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완전한 합리적 기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적 기대에서 한번 경험한 다음에 계속 조정하는 조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모형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니까 한 여기서 5년 단위이기 때문에 한 8기 정도 가니까는 결국 그 정부도 그 펀지 게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버리는. 그래서 GDP 맨 위에 파란 선에 GDP는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란 선 중간에 있는 거 거의 플랫해 보이는 것은 생산 자본은 줄지만 캐피탈은 줄지만 국가 부채는 늘어나 가지고 마치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난 나름대로 자산이 있어. 그래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소비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면 소비는 그다지 빨리 줄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뭐 살만한데라고 느끼겠지만 사회는 골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에도 8기 정도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고령화까지 아직 안 집어넣었는데 고령화 집어넣으면은 금방 문제가 이제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줄이고 그래서 국가부채 수준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 300% 좀 안 된 데까지도 억지로도 가다가 경제는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 요약해 보자면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 수지, 자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간에 의존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도 그렇지만은 결국 사람 얼굴도 평가할 때 흙탕물에 들어간 얼굴까지 본 얼굴이 있고 흙탕물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흙탕물에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은요. 어떤 사람은 흙탕물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보니까 좋아 보니까 이 사람 괜찮다. 그다음에 흙탕물에 들어간 사람 이후의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지, 부채 이것들은 다 시간에 의존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줄이려면은 여러 가지 다 이제 문제를 빼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이제 진정하게 의미를 파악하려면 피스컬 갭, 재정 갭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갭을 매주하냐면 토탈 아웃레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쓰게 될 돈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징수할 돈을 다 같이 프레젠트 밸류 다 환산해 가지고 갭을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어떤 세대는 더 많이 쓰고 죽게 되고 또 어떤 세대는 그 많이 쓴 돈을 갚느라고 또 죽어나는 그 계산을 다 보고 만약에 젊은 세대가 갚는데 소득의 한 70%씩 세금 내서 갚는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사회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 여기 오셨지만 이제 아우백천 이 논문에서는 그런 그 계산을 2000년 초에 했는데도 심각하다는 거였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재정에 대한 비헤이비어럴 모형까지 넣어가지고 세대 간 회계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속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줄이겠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게 적어도 제 세대에서 제가 활동한 세대에서는 금융 부실을 재정이 해결하는 쪽에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재정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쓸 돈이 없으니까 이걸 금융에 떠안겨 가지고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그 사회적 전체적 동학상 재정 문제가 금융으로 이전되는 걸 좀 막아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여튼 금융 부분만큼은 적어도 경제적 판단에 좀 더 냉하게 이렇게 전착했으면 좋겠고요. 재정과 어설프게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그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현상만을 보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모형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지정 토론자분들하고 발표자 4분 앞에 단상에 잠깐 나서가지고 전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론 시간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 내에 마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토론을 저희가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질문 몇 개 받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 발표자분들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짧게 1분 이내로 한두 번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교수님 질문 좀 받을까요? 선우 교수님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앞에서 4번째 줄. 그 정부 부채 부분이 굉장히 마지막에 부각됐는데 그 동안에 여러 우리 저 금융학자들이 재정 준칙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좀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좀 없어서 재정 준칙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특히 그 마지막 토론해 주신 서울대 교수님 특별히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4번째 줄 1분 이내로 짧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인의 소속과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인 강철승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그 재정 문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1997년 IMF를 우리를 상상을 하고 집권과의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김영삼 정부가 잘못했던 것이 세계화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은 좋았었는데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좋았었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IMF를 당해가가지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1년 만에 150억 불을 차입을 한 것 상환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미국이나 유럽에 한국의 발전하는 과정을 시샘을 해가가지고 단기 부채가 많은 것을 빙자로 해가가지고 그때 우리가 IMF에 동남아에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상해 실적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회자의 권한으로 저기 짧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랬는데 그때 말레이시아에 마하트리 그 총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IMF의 지원을 그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메소드로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마하트리는 말레이시아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3년 동안 하면서 재정이나 뭐나 무한대로 이렇게 자금을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의 한도를 아까 우리 이철인 그 교수님 얘기하는 것과 같이 절대액에 대해서 우리의 GDP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 분야에서는 무한정으로 자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발표자들이 좀 예, 혹시 또 다른 설명해 질문이 주시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박사님.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을 폐지하거나 그 보증을 없애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우리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생각하면은 월세에 비해서 전세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차주 입장,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 뭐 갭 투자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해도 그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이 여론조사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갖고 그걸 없애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 송 교수님께 발언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 앞에 계신 분은 발표를 좀 막으려고 제가 그랬는데 못해서. 저 중앙대학교 송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는데 그 데트 GDP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과 그다음에 그 실제로 발표하는 그 저기 명지대 교수님인가요? 그 데트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재정 적자의 현재 프레젠트 밸류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에셋 자체, 국가의 에셋을 볼 때는 GDP의 프레젠트 밸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데트 GDP, 데트는 스탁이고 GDP는 플로우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고집하는가 봤더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민간 가계 부채나 이런 데선 그 스토리가 맞을 수 있지만 국가 부채 수준에서는 사실 국가의 땅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그 에셋 밸류로 해서는 GDP를 프레젠트 밸류로 미래 발생한 거를 환원해가지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데트가 결국 아까 그 이철행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채에 대해서는 포린 데터들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은 도메스틱 데터들이 많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뱅크 오브 재팬하고 도메스틱 데터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분명히 그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뭐 최성일 박사님이 질문하신 거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금융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결국 그 임대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자는 페이먼트 인 카인드로 주는 거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다른 그 토탈 리턴 수합 같은 어떤 마진 어카운트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대초도 아까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발표자 네 분의 어떤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표자 한 분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각자 1분 이내로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답변 중심으로 한두 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전세 관련해서는요. 사실상 없애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청년주택 금융 보증과 관련돼서 서베이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0년에 전세 보증 이용할 그 선호하는 청년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었으면 좋았을 제도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없애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결책까지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롤오버하는 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나이브한 학자적인 제안을 드리는 수준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전세 대출 보증을 통해 가지고 암묵적으로 이자를 보조해 주지 말고 그냥 주택 바우처를 주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춘다면은 사실은 전세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없애자는 얘기였지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있다면 당연히 금융기관은 거기에 맞춰서 할 테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전세 보증을 이용해서
임대인의 그 크레더빌리티에 대한 체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DSR을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LTV로 규제하던 시대로 사실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할 인센티브가 생길 거라서 뭐 전세제도하고 전세 보증이 없는 상황은 공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주로 이철인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또 제가 시간관계상 하면 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또 이제 역시 내공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주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재정에 관해서 장기 위험 요인들, 제가 이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제 강조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정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세금을 얼마까지 더 거두는 게 가능하냐, 그거를 이제 봤던 부분이고, 이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피스컬 갭이라든가 혹은 이제 정부의 어떤 합리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마이오픽한 그런 측면들을 강조한 부분들은 과연 이제 정부가 제약 조건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는가라는 부분을 테스팅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이제 경합적인 측면이라고는 보지 않고 이제 보완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즉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에 대해서 세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현상을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오늘의 논의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등불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특별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내 정리를 위해서 원래는 10분 휴식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체돼서 5분 정도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바로 저희 정기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